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좀 분위기가 많이 무겁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그 예능 르아르 뭐 이렇게 표방하는데 아무래도 그 많은 희생자가 난 참사를 불과 며칠 지나고 났기 때문에 저희가 뭐 까불거나 뭐 웃거나 이렇게 방송할 그런 기분도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엄숙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 뜻을 표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2024년 12월 31일 녹화로 진행되고 있고요. 방송이 이제 반영되는 시점은 1월 1일 새해 첫 저희 늘 하는 김현장, 시간에 방송하겠습니다. 김현장 시간에 이제 방영이 될 건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최지영 목사님 모시고 파란만장했던 우리 2024년 정리하고 그다음에 25년을 이제 새롭게 열면서 이제는 좀 더 새로워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큰 참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애도의 뜻을 표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그 목사님은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한번 우리 기도를 들어보고 좀 애도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최재형 목사입니다. 소개도 안 하네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사실 너무나도 저는 당황하고 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막 맷돌이 막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이렇게 5분, 6분 동안 그 공포에 시달렸었을 분들, 승객분들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음을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죽음의 철학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상가 고인들의 명목을 빌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습니다. 저런 분들이 정말 저렇게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당신의 손으로 저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서 하늘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새해 첫날 방송을 꼭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무래도 우리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애도는 또 애도대로 하면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과연 무엇이냐 고민을 해보면서 이 사회 대개혁을 위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애도의 기간에서도 우리는 좀 꾸준히 걸어가자라는 취지에서 이 방송을 녹화까지 하면서 하는 거고요. 지금 179명의 희생자가 있었어요, 이번에. 그 사실 항공사고로 규모로 치더라도 희생자 규모로 치더라도 굉장히 큰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 진정한 애도는 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그 유가족들의 슬픔을 같이 위로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뭔가 무너져가는 정권 하에서 이런 참사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근원을 찾아가고 정치가 이런 사고들을 해법을 찾아 나가는데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게 아니냐라는 물음을 되물게 되더라고요. 이번 참사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목사님 오늘 말씀하실
주제는 압수수색에 관한 것이죠.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할 때 계셨잖아요. 네. 뭐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그때 좀 여는 말씀으로 한번 그때 인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뭐 압수수색이 다 뭐 그렇겠지만 일단 예고도 없이 사실 뭐 그건 저는 그때 아침에 오전에 야외에서 다른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급히 연락을 받고 촬영을 이제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일단은 촬영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와 보니 밖에 이제 그 엄청난 많은 경찰들과 그다음에 기동대 버스가 3대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1층부터 그다음에 뭐 계단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5층에 한가득 경찰이 있었고 들어와 보니 제가 이제 메인 영상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제 PC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없으니까 못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저를 기다렸다가 이제 그걸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래서 진짜 뭐 어리둥절한 마음이지만은 사실상 그 경찰들이 저희 사무실에서는 가져간 뭐 그런 대단한 어떤 그런 자료는 없었습니다. 불법적인 자료도 없었고 그래서 밤늦게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잠깐 쉬려고 앉았더니 바로 계엄이 터진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또 출근을 해서 급하게 달려가서 정확히 몇 시에 끝났습니까? 서울의 소리. 5시, 6시 뭐 네. 그런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그때 제가 네. 배고파서 제 압수수색 마치고 요 스튜디오에 와서 피자 한 조각 먹고 있는데 네네. 제 담당 여자 수사관이 빨리 서울 경찰청으로 가자. 그래서 네. 난 따라 나가서 끝나는 시간은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냐. 5, 6시쯤에 끝났나 보죠. 서울의 소리 사무실은 그렇고요. 네. 지금 오늘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부터 말씀을 꺼낸 거는 아침에 그냥 후룩 오더라고요. 굉장히 뭐 정장 입은 그 이제 경찰분들이 많은 분들이 한 5-6명이 한꺼번에 저희 사무실로 그냥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문이 열려져 있었으니까.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딱 느낌이 오죠. 압수수색 때문에 왔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 경찰관들이 최재형 목사 사무실이 어디냐라고 묻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그 문을 열어야 되니까 열어달라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오자마자는 아니지만 이제 네. 저희 사무실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인지를 했죠. 아, 최지영 목사님도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 따로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은 끝까지 안 열어줬어요. 이거는 최지영 목사님만 알고 있고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최지영 목사님 관계 통해 갖고 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사무실 압수수색은 생각보다 좀 큰 충돌 없이 좀 잘 끝났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끝났어요.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뭐 그러고 끝났는데 사실은 저는 사무실에 계속 갇혀 있었고 말하자면 갇혀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통화를 계속 했죠.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나. 근데 사무실은 그나마 별 충돌 없이 했는데 목사님 자택, 그러니까 숙소죠. 자택이라기보다는 숙소와 사무실은 엄청나게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이번 압수수색의 목표는 최지영 목사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최지영 목사님과 이명수 기자 두 사람이 목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저희 오피스텔 그 경비 어르신들한테 사후에 이제 상황을 여쭤보니까 아침 일찍 남녀 수사관들이 와서 그 CCTV 그 조정실을 들어가 가지고 증을 보여주면서 한 2시간 정도를 보더랍니다. 네. 앉아가지고 과거 쭉 그 CCTV 내 사무실. 네. 그리고는 다 보고 그리고는 이제 사람을 거기 배치했다는 거예요. 여기하고 상관없이. 네. 그리고 버스가 3대가 왔고 경찰 버스가 그러는 와중에 또 이제 동시에 다 이게 동시에 진행된 거예요. 네. 여기부터 하고 네. 거기 제 사무실이나 우리 집을 네. 간 게 아니라 동시에 딱
행동이 움직인 거예요. 인력 배치 한꺼번에 해갖고 한꺼번에요. 저희한테 틈을 안 줬어요. 틈을 사실. 안 네, 줬고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숙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를 대비해서 강제 개문 때문에 소방차와 소방대원 5명도 네. 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집주인 그리고 매니저한테 거기서도 CCTV를 요구하길래 거기 매니저 어르신이 90세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법원에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는 없다 CCTV가 그러면서 완강하게 버텼다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도 없고요. 예. 예, 고장이 나서 없고. 그래서 이제 CCTV 확인은 안 한 상태로 바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온 거죠, 저를. 예, 저는 그 전날 그 다큐 시사회에 그 첫 시사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네네. 그 좀 뒤풀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늦게 좀 들어와서 새벽에 들어와서 좀 쉬는 중에 갑자기 당한 거죠. 네. 예. 그렇게 돼서 핸드폰 2대랑 노트북, 그 다음에 각종 뭐 메모리 카드 이런 걸 다 뺏겼죠. 네. 뺏겼고, 그래서 포렌식 그 다운 작업을 외장 하드에, 수사관들의 외장 하드에 서울경찰청 본청에서 그 작업을 새벽 3시까지 마쳤고, 봉인 작업을 해놨고, 지난주에 폰 2대에 대한 이제 선별 작업은 모두 마친 상태의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네. 그 지금 그 목사님께서 오늘 오시면서 이 서류를 좀 갖고 오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압수수색 관계된 이제 서류인데 이 사본이 사본. 하나는 집이고 네. 하나는 사무실. 네. 예. 이거 보니까 목사님을 왜 타겟으로 했는지 딱 나옵니다. 이제 목사님이 취재도 많이 하시고 갖고 있는 자료도 많다 보니까 뭐가 갖고 있는지 터는 거죠. 그리고서 요걸 바탕으로 목사님 괴롭히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딱 보이는 영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압수수색했는지 여기 목록에 나오잖아요. 압수수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겠다고 다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금해갖고 여쭤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프로포폴 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어떤 특정 약물로 좀 취해 있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하셨던 게 있나 봐요. 그거 관련돼 갖고 뭐 이제 나온 게 있어요. 그거 관련된 영상을 갖다가 압수하겠다. 그리고 뭐 선거법으로도 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했던 건데 그걸 갖다가 뭐 위증죄로도 걸고 서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목사님이 어떤 발언을 하셨길래 이런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려고 해요, 저희가. 첫 번째, 아니 근데 왜 뜬금없이 프로포폴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그건 저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는 디올백 사건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내가 경찰 출두 많이 했잖아요, 여기저기. 네. 그때 영등포 경찰서인가 서초 경찰서인가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한꺼번에 5개 고발건을 조사받은 적이 있었어요. 뭐 스토킹, 국가보안법, 네. 프로포폴 발언, 네. 뭐 해가지고 그때 첫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첫 조사는 한 30분도 안 받았어요. 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안을 같은 네. 날 같은 장소에서 받으니까 네. 그리고는 아무 소식이 없다가 이번에 이렇게 날벼락처럼 프로포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부분에 있어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네. 이제 유력한 방송 기자가 이제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 기자가 한 명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유명한 유튜브 대표가 또 한 명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은 영부인이 된 이후에 네. 투약한 혐의만 취재한 기자가 네. 있고, 한 분은 사인 시절, 네. 영부인이 되기 이전에 투약한 것만 취재하는 기자가 있었어요. 취재 내용이 시기별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예.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구분이 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고 먼저 제보를 해준 거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취재를 하는지. 네. 나한테 먼저 연락이 왔고 먼저 귀뜸을 해줘서 네. 그분들과 공조하는 상황인 거였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내 스픽스에 나가서 그 발언을 이제 우회적으로 뭐 이렇게 프로포폴이라는 말은 안 하고 네. 맞아서는 안 되는 주사를 맞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딱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그게 발단돼서 고발을 당한 건데 네. 여기에 이제 우스운 게 뭐냐면 피해자는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행 중인 사안이고 네.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네.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네. 그렇게 단정을 지은 것도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이 기자들 이걸 취재하는 저하고 공조하는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보자들을 고려하고 배려해서 아직 정식으로 보도나 폭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걸 들쑤셔 놔가지고 오히려 이거는 보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을 더 우리한테 푸시해준 결과가 계기가 되는 거였어요. 네. 목사님은 맞아서는 안 되는 약물을 투여했다라는 정도까지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명확하게 프로포폴이라고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예. 예, 프로포폴이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여기서 프로포폴이라고 내가 예. 뜨끔해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사람들. 이제 스픽스에서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 이후에 어느 경찰서 출두하던 포토라인에서는 기자들의 질문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네, 네. 공론화됐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약간 뜨끔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란 당일날 김건희 그 행적을 추적하면서 성형외과 또 갔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는 것 자체는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했냐라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데 그 중에 추측입니다. 추측 중에 하나가 또 거기서 프로포폴을 맞지 않았겠냐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뜨끔했다라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영장에. 그러니까 이제 하필이면 계엄 당일날 다들 병원이 문을 닫는 시간에 네. 쳐들어간 거거든요. 6시 반이면 문을 닫잖아요. 네, 보통은- 병원들이. 네. 근데 6시 반에 병원에 도착해서 9시 반까지 정확하게는 6시 25분에 도착을 해서 9시 반까지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을 네. 이제 그 박동만 성형외과 거기에 이제 체류를 했는데 제가 체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스테이를 한 네. 건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첫째, 그냥 정상적으로 뭐 예약을 해서 뭐 이제 미용, 성형 뭐 이렇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관리받는 걸로. 두 번째는 시술이나 수술 두 가지 중에 하나 단행을 할 수도 있고요.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제 특검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또 다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채 양명 이제 네. 거기에서 이채 양명 공주에서 이채 양면 대공주 뭐 이렇게 내가 표현을 많이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해왔어요. 연설하고 방송할 때마다. 네.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알코올 또 여사의 이런 투약 이런 거를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자꾸 그걸 강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 때문에 가지 않았는가 여기를 가기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시다시피 지금 다 추정을 하시는 거죠? 예, 추정인데 예. 증거인멸 그리고 네. 그 장경태 의원이 기자회견할 때 분명히 경호원들이 나올 때 출입자 명부를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증거인멸의 소지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도 뭐 추론이지만
이제 어느 환자가 그 해당되는 투약을 한 환자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1g을 맞았어. 1년 동안. 그럼 1g 맞은 사람한테 2g 맞았다고 또 서류를 또 조작을 해야 이게 이 할당받고 지급받은 구매해온 약품은 딱 한정돼 있는데 누구한테 줬는가가 이제 서류상에 규명되려면 이미 맞은 사람한테 더 많이 준 걸로 위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거기서 벗어나려면 물량을,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예를 든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서류 증거 조작 인멸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하필이면 당일날 아침에 왜 서울의 소리와 저에게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이 검색어를 키워드를 많이 또 네. 채취해 갖고 네. 내가 또 서울경찰청 포렌식 하는 그 코너에 가서 이거 받을 때도 수사관들이 제일 먼저 텔레그램이 이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날아갈까봐 미리 포렌식을 하기 전에 미리 내 이 텔레그램에서 프로포폴 주사 이 키워드를 쳐가지고 13장을 캡처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채취해 갔어요. 포렌식 작업을 하기 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프로포폴에 관해서 수사관들이. 경찰들이 와서 제일 먼저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가장 많은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게 바로 프로포폴이라는 그 키워드였거든요. 그 여기서도 단어였거든요. 그랬죠. 서울의 소리는. 찾았습니다. 서울의 네. 소리도 그랬던 걸로. 네, 제 알고 컴퓨터에서도 있는데 찾을 때 봤는데 그때 예. 프로포폴이라는 단어를 입력해갖고 찾더라고요. 주사라는 단어도 쳤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나도 똑같은. 굉장히 관심 많아요. 지금. 그보다는 김대남을 주로 찾더라고요. 거기는. 네, 김대남을 많이 찾았고 주사라는 단어를 쳐서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주사가 이 주사가 아니고. 그 주사가 아니라 술 주사의 주사야. 술 주사와 미용 주사. 그렇죠. 예, 네. 아무튼 그럼 관심 많았던 건 장 사실 부장님 맞습니다. 컴퓨터에서는 프로포폴은 안 나왔죠. 아니 키워드는 쳤을 거 아니야. 네, 검색은 다 했어요. 네, 봐봐. 검색은. 키워드는 네, 다 했는데 거기서는 키워드 안 쳤어요. 거기도 아니요, 쳤을 거 다 아니야. 쳤는데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비중을 두고 제 컴퓨터 찾으려고 했던 거는 김대남. 김대남.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서울 소리 같은 경우에는 김대남 관련되어 갖고 방송을 했던 것들도 네네.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대남도 키워드 쳤는데 서울의 소리 컴퓨터도 그렇고 최지영 목사님 사무실도 그렇고 그 숙소도 그렇고 모든 데 다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키워드가 프로포폴이에요. 그 프로포폴에는 굉장히 관심 많았다라는 거는 지금 입증이 약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예. 그날 저녁에 6시 반에 네. 거기 박동만 압구정도 성형외과를 방문했다는 거 이게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별개로 노는 사안들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연결고리가 되는 걸로 네. 이렇게 이거 비춰집니다. 정말 깊게 취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정치인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네. 미친 대통령 이런 단어들을 정치인들이 쓰고 있거든요. 예.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고 네. 대통령이 김건희한테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네. 김건희가 제정신이 아니면 뭐 어떤 약물에 의해서건 아니면 원래 그랬건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면은 대통령 대한민국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잖아요. 예.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정말 깊게 취재해야 될 것 같고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김건희 때문이라고 다들 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주치 중에서 네.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박근혜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저는 그것도 사실 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좀 힘든데. 아니, 네. 물론 자연스럽지 않죠. 네. 그러나 이제 일단은 여성분이니까 네. 그런 대로 이해는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최순실 씨가 네. 그 이제 불법 시술을 하는 사람을 중매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는데 네. 거기에 비하면 네. 이 김건희 씨는 너무나 이거는 무대본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남편이 대통령이지 본인이 대통령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를
이제 주치의는 내과만이 될 수 있어요. 주치의가 아닌 전문의로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외 여행 순방 갈 때 마음대로 그냥 비서 데리고 다니듯이 데리고 다니고 네, 네. 그 자기가 필요한 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뭐 그렇죠. 네. 대통령하고 같이 동무인 해가지고 해외 순방을 가는데 어떻게 그게 무슨 다른 목적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뭔가 여사의 미용과 성형과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그런 네. 성형과 관련된 거를 이제 협조해주고 치료해주기 위해서 주치의격으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제가 그래서 주치의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주치의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편제 안에 당연하게 편제되어 있는 그런 직책은 아니더라고요. 주치의라는 게. 그리고 대통령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아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직책 때문에 기왕이면 주치의라는 제도가 또 주치의가 필요한 거고요. 전담해서 맡는.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보니까 역대 그 주치의들 보니까 거의 다 내과 관계되신 분들이에요. 거의 다 한방도 있고요. 한의학 박사님도 계시는 것 같고, 뭐 보통 보면 소화기 내과 무슨 신경과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내분비학과, 뭐 소화기 내과, 혈액 종양 내과 계통이에요. 거의 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는 일단 자기의 어떤 사리 사욕 일을 그냥 구분을 못하는 거죠. 국가 기관에 네. 이 준엄한 이 선을 넘나드는 자기의 사리 사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거는 뭐 초법적인 그런 행위를 한 거고, 이게 사실 영부인이 대통령의 전문의를 활용하고 그 의사를 도움을 받는 거는 불법이죠. 합법적인 게 아닙니다. 아, 대통령이 그렇습니까? 예. 대통령이 치료를 받고 대통령이 미용 수술을 받았다면 그거는 전문의로 임명한 네, 거니까 네, 네.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배우자의 전문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이건 초법적인 행태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상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대통령의 지위를 김건희가 누리고 있었네요. 노리고 여러분이. 있다기보다는 누리고 있었다. 예, 이미 예. 지금 뭐 이번 계엄 사태도 그렇고 뭐 그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올드보이들 내지는 뭐 HID 요원들, 그다음에 이미 전역한 어떤 그런 특수요원들을 긁어 모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지금 김건희가 있다라는 이제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정황이 지금 뭐 속속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다. 그러니까는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이런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박근혜 때 또 계엄 문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에 대한 문건을 윤석열이 이미 그때 다 뭐 수사를 하느라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문건을 보면서 윤석열이 그 계엄에 대해서 너무 심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나. 자기 주변의 어떤 참모들한테 야, 내가 계엄을 하면 잘했을 텐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사가 썼더라면 계엄을 그렇죠. 했을 거라는 네네. 얘기를 했었었죠. 예. 그래서 일종의 그게 어떤 그때부터 그게 하나의 로망 내지는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돼버렸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정도로. 근데 그게 또 이제 옆에서 또 김건희가 또 굉장히 많이 부추기면서 했겠죠. 예. 이런 거 들어보면 전혀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럼요. 예. 근데 그 민주주의자가 아닌 사람을 뭔가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처럼 속아서, 그리고 그 세력이 속였고 국민들을, 그래서 만들어진 괴물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박동만 성형외과를 계엄 당일날 저녁 6시 25분에 3시간 동안
거기 체류해서 뭐 시술을 받았느니 관리를 받았느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해당되는 네. 사안 때문에 내가 고소 고발도 당한 사람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김건희 씨가 정말 이 계엄령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쵸. 이거를 간과해 버리면 안 돼. 미용 이거 성형 거기 방문한 걸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주도적인 컨트롤 역할을 했는가 이거를 찾아내는데 우리가 주력해야지 성형 뭐 프로포폴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의 역할이 내란죄에 있어서 어떤 역할 분담이었는가 그거를 우리는 찾아내는데 더 주력해야 돼요. 저 역시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내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노상원 씨가 뭐 점집을 운영하고 이미 보도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또 놓치고 있는 게 있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 윤석열 내란 사건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이거는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뭐냐면 방첩사라든지 옛날 보안사 그 국정원 지금의 국정원 정보부대들 요런 부서에서는 점집을 일부러 운영을 합니다. 와. 그 정보기관. 그래서 점집에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안과 국책사업, 다 얘기하지. 연인 관계, 그 다음에 사업 문제 이런 걸 다 털어놓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보의 수집처가 점집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점집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집을 운영하는 이유가 70년대 중반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전두환 때 택시기사 오죽하면 택시기사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어느 시청의 어느 호텔 유명한 호텔 부근에 택시기사들이 늘 집결을 하면 그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안 교육이라는 걸 시켰는데 그때 이상한 손님이 나타나면 반드시 예의주시해서 신고를 하든지 경찰서로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어떤 승객은 막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딱 종로경찰서로 택시기사가 내려준 적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노상원이가 무속에 심취했다 이런 쪽으로만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하나의 그 사람도 정보사령관을 지냈잖아요. 노상원 씨가. 그 사람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목함 지뢰함 사건도 노상원 그때 이제 저거 터치고 그랬던 사건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점집을 많이 활용을 하고 점집을 운영을 하고 실제로 손님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드러나는 현상이고 넓은 그림을 보면 이런 정보기관이 직접 요소 각 시도에 점집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정보를 채집하고 민심을 체득하고 하는 거가 공작 차원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네요, 이거. 와, 관점이 아니고 이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바였고요. 그런 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겠네요, 수사를. 근데 그 노상원 그 사람 같은 박정희 때는 보안사에서 직접 점집을 운영했어요. 보안사에서. 지금의 방첩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그냥 무슨 뭐 무당 짓도 하고 본인이 뭐 직접 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육사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단한 뭐 어떤 머리는 굉장히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의 그 외가가 강릉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일본식 그런 왜 남녀호랑갱교 내지는 뭐 일본식 그 사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그 약간 좀 그 일본식의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냄새가 일본식의 무속을 믿는데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가 돈이 없을 때 뱀을 먹인 닭을 만들어서 그걸 뱀닭 팔았다고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사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면은
그 뱀을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뱀에 무슨 뭐 뱀이 뭐 죽어서 뭐 어떻게 되면은 그거를 그 뭐 하여간에 그 아니 그거는 네. 뱀을 먹이는 닭이 아니고 네. 뱀이 부패되면 구더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 위주로 이제 먹이는 닭을 네. 그걸 뱀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뭐가 됐건 되게 끔찍하네. 아,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일본식 그 저기 뭐야 그런 뭔가 유래는 이제 네. 거기에 찾을 수 있다는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이라든가 이런 지금 뉴라이트 집단이 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의 옛날로 회귀시키겠다. 1948년 이전으로 회귀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일본적인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주술, 한국의 주술하고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괴해야. 사람을 죽게 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거에 발달이 돼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토속 이런 저기 뭐야 무속 신앙에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기복 신앙이죠. 그렇죠, 그렇죠.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남을 잘 우리 되게 아들 하거나, 대학 보내게 그렇죠. 그런 해주세요. 건데 그런 부분부터 시작되는 게 그들은 철저하게 그런 어떤 친일적인 그런 게 다 바탕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저도 이것도 이제 털어놓을 때가 됐네. 내가 이제 윤석열의 누나가 강릉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윤석열 모친의 그 이제 오빠가 있어요. 네. 예, 이 오빠가 있는데 원래는 외삼촌이네요. 예, 무남동료 외동딸인데 네. 너무 외롭다고 양자를 하나 드린 거예요. 그 윤석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삼촌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아주 뭐 남남처럼 지낸 게 아니라 실제 가족같이 이제 외삼촌인데 그 외삼촌의 딸이 점을 쳐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갔어요. 여성분을 모시고 복채까지 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내 점도 보고 그분 점도 보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같이 간 동행인 여성분이 점을 보는 동안에 취재하려고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가는 신용을 하면서 이 응접실을 다 촬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신발장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 그 누나니까. 그리고 쭉 보니까 한쪽 사진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김건희 씨가 청년들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 거야. 하여튼 뭐 사진이란 사진은 다 찍어놨지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끝나고 나서 화장실 들락거리는 신용, 전화 받으러 가는 신용 하면서 그 방 안에서 이제 점을 보는 거죠. 그런데 천박스럽지가 않고 굉장히 교수같이 격조 있고 선을 벗어나지 않는 분이야. 학문적으로 하시더라고. 누나는요? 네, 누나라는 분이 아주 고상하고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그런 분인데 뭐 윤석열 학창 시절 얘기도 하는 거야. 방학 때면 이제 자기한테 오면 미역국을 들통으로 끓여놨다. 미역국을 좋아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다 내가 채취를 했어요. 목사님 요거 일부는 여기까지 하시고 그럴까? 지금 끓여놓지 말고.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지금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거는 다 영상도 있으니까 하신 거거든요. 영상도 있으니까 갑자기 지금. 특종을 터뜨리셨는데 특종인가요? 뭐 그런 특종일 수 어쨌든 있죠. 주제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요거 방송 한 번 더 하시죠, 목사님.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 외가고 친가고 그렇게 무속이 주변을 감싸고 있고 그렇게 배경이 무속인 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외갓집 그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과장때 음모일 수는 있어요. 1년 종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남묘호랭교인데 그런 사진이 좀 걸려 있었던 게 이제 화근이 됐던 거예요. 외갓집. 그 외할머니 그 포목상 그쪽에 이제 집안에. 그런데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초법적이고 불법이에요. 왜냐? 전쟁이
하는 것 원인 외에는 계엄령을 작동하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거예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엄령 자체가 초법적인 거니까. 예. 그리고 전쟁이 나도 요즘의 전쟁은 전방의 일부분 어느 특정 지역 아니면 우리 한반도의 어느 특정 지역만 계엄령을 이게 선포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전군에 뭐 전국에 그냥 계엄령을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얼마나 지금 무기가 발달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지금 무슨 소총 들고 전쟁하던 시기에는 가능했어요. 7, 80년대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전쟁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젊은 청년들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번 탄핵 국회 앞에서도 젊은 애들은 이런 계엄령 이런 거를 다 수능을 안 하고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자체는 이 적법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윤석열 씨가 저렇게 계엄령을 밀어붙였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2년 6개월 동안 김건희와 윤석열의 이런 관계, 가스라이팅 관계, 주정 관계, 샴쌍둥이 관계, 뭐 협력 관계, 동반자 관계, 뭐 별의별 표현을 다 했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의 협력과 동의와 협조와 결재 없이 윤석열이 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는 전혀 없다고 나는 이건 단언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프로포폴을 맞으러 뭐 박동만 성형외과에 계엄 당일날 갔다는 것보다는 이것도 이제 추측이지만 자기의 아르바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몰랐다. 당일날에도 나 30분 전에도 나는 성형외과 갔다 왔다. 그리고 계엄령 그 다음날 중앙일보 보도가 났잖아요. 어느 지인하고 통화하면서 김건희가 나는 정말 계엄령 너무너무 나는 전혀 깜깜이 나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지인한테 토로한 게 중앙일보 기사에 났는데 그것도 의도적인 기사인 거예요. 일부러 만들어요. 일부러. 그렇죠. 알리바이를 만들겠다. 그럼 예. 이게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고 박동만 성형외과를 방문한 거는 아주 멀티플한 다면적인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수많은 거를. 그냥 일거양득이라는 말도 있는 거. 꼭 먹고 알 먹고 네. 뭐 털은 뽑아서 청소하고 빗자루 만들고 뭐 이런 말처럼 시술도 받고 수술도 받고 증거인멸도 하고 아르바이트 성립도 하고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그날 3시간 동안 거기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예. 네, 네. 볼 수도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 네, 한 가지 예, 목적은 예. 단지 뭐 한간에 지금 말씀 나오는 것처럼 무슨 뭐 신에게 이뻐 보이려고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 예, 그렇게 그날 또 말씀을 하시네요. 하필이면 추경호도 깔끔하게 이발을 하고 네. 윤석열도 깔끔하게 이발하고 그 계엄 당일날.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씨도 뭔가를 이렇게 단장하고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들은 스스로가 이제 성공하면 오늘부터 기념일이구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다.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깔끔했는데 좀 빨개졌어요. 저 윤석열은 이제 술을 먹었다라는 어떤 네. 의심이 되게 많이 네. 나죠. 얼굴이 뻘겋게 막 달아올라 있었고. 음.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이 계엄하고 이 내란 사태를 뭐 내란의 수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지금 이 내란 수괴들과 오늘도 지금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금 체포영장이 나와 네. 있지만 지금 네. 집행을 안 아직 하고 집행을 안 있는 했죠.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꾸 저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저들의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꾸 이런 행동을 하는데 저는 이들을 내란의 공범들, 내란의 수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은 테러범들이에요. 그렇죠. 테러 이상이죠. 테러 이상의 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 테러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국가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절대로 테러범들과의 어떤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제압을 합니다.
테러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들이 무슨 뭘 요구를 하고 우리는 뭘 요구한다 이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불은 즉시 제압을 해요. 근데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저들의 말을 들어주고, 예? 저들이 집에 쳐들어박혀서 안 나오면은 끌어내야죠.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려고 하는 집단이 있다던가 내지는 뭐 경찰이 그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테러에 동조한 거예요. 그러면은 심한 경우에는 즉시 사살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지금 거의 지금 테러범이 계속 지금 협박을 하면서 야 니들 겁나지? 야, 쏴봐. 니는 소스나 있어? 이러고 비웃으면서 지금 국민들을 국가를 농락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왜 바보같이 테러범한테 끌려다니면서 예? 이렇게 굴욕을 당하는지 이제 이해가 안 가고요. 좀 더 지금 당국이라던가 내지는 이거를 제압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그 범국민적인 어떤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강력하게 자비 없이 제압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내란 수괴범이고 내란 공범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을 죽이려고 했던 테러범들입니다. 테러. 절대로 타협하거나 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국민들 생각은 화가 이미 끝까지 올라가 있고 그런 그렇죠.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 집행에 사심이 들어갈 여지는 없어야겠죠. 화가 났더라도 네. 혹은 봐주려는 마음도 모두 다 배제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법은 알겠는데 테러범한테 법은 필요 없다는 거죠. 바로 테러범을 제압이 필요하다. 처단하는 법이 있잖아요. 예. 내란범을 처단하는 법이 있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테러범을 제압하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테러범을 그렇게 양반 취급하듯이 대하지는 않는다. 내란법 처벌하는 법이 있잖아요. 사형 내지는 근데 안 무기징역입니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행을 못 하고 네. 있잖아요.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가 지난 판례를 보면은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내란으로 봤거든요. 판례에서. 근데 이거는 내란이라고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을 받는 게 마땅하고요. 판례로만 보더라도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근데 이제 그 절차, 과정 중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죠. 여지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윤석열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시기고 그런 시기에 이제 막 설왕설래를 하니까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국민들이. 아마 부장님도 그런 화나는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프로포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네 그 프로포폴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을 선거법으로도 사실 좀 괴롭히고 있거든요. 네.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네. 그렇고. 그래서 압수수색 보면은 선거법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지방 그때 선거할 때 지방 선거가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 총선에서 일부 지역에 가서서 민주당 그 후보자들을 좀 지원 유세를 하시느라고 발언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거 결과를 굉장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집단이잖아요.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들 입맛에 맞게 엄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도 두 가지 재판 쟁점이 크게 있었어요. 하나는 선거법이고 하나는 선거법 아닌 게 있었는데 선거법 아닌 게 더 위험하고 선거법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선거법에서 징역 1년이 나와버린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이라는 거를 굉장히 엄하고 왜곡되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선거법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다 마치 부정선거 그리고 무슨 빨갱이들이 힘을 좀 여기다가 주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웃긴 게 뭐냐면요.
내가 이제 디올백 사건이 한참 이슈될 때, 이제 총선 때는 정말 한참 그게 핫 이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시국 강연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각 시도에 내가 강연도 가고, 또 총선 기간 전에는 또 제가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아무래도 뭐 내가 시국 강연이니까 이제 디올백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경기도 여주와 양평에서 강연을 했잖아요. 따로따로. 근데 경기도 여주와 양평에서 강연한 거하고 똑같은 수위로 전국에 다 했는데 하필이면 여주 양평만 왜 문제를 삼았느냐. 양평 고속도로 변경 조작 사건을 폭로한 양평 여현정 의원이나 최재관 위원장 그 팀들 그 농성을 천막 농성을 1년 가까이 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복인 거지. 양평 여주에서 했던 발언을 네. 다른 시도에서도 똑같이 하고 더 리얼하게 했어요, 사실은. 근데 왜 다른 데는 수사를 안 하고 조사를 안 하냐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분들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었어요. 온통 다 압수수색하고 계속 막 그 한 명 한 명씩 다 여주 양평이요? 걸어갖고. 네. 아, 그렇죠. 뭐 저하고는 늘 이제 공조를 하니까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얼마 전에 12월 며칠 날인가 우리 재판 받았잖아요. 네. 여주에서. 그리고 근데 2월에 또 재판이 있어요. 재판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윤석열, 김건희 당사자들은 당선인 신분 시절에 이미 재보궐선거에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한 선거법을 위반했고, 또 지난 총선 때도 여러 가지 또 이런 김영선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선거법을 위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서 전국에 다니면서 그 또 이런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시민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또 풀었거든요, 거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또 추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발언을 했죠. 취약한 그 지역구와 초접경 지역구만을 찾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그거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거는 엄청난 선거법 위반인데, 그것도 수사를 안 하면서 저같이 이제 미국 국적자가 이렇게 시국 토론회를 한 거를 거기다 결부시켜서 이게 선거법으로 올가매는 거, 이것도 상당히 큰 모순이죠. 모순이고, 저는 이제 다시 이 프로포폴 얘기로 돌아오자면, 윤석열 씨가 알코올을 너무 많이 포금을 하는 거를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냥 단순한 미용주사가 아니라 맞아서는 안 되는 거, 왜 삼성의 이재용과 이부진 씨,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막 소환을 당하고 그랬겠습니까? 그 투약을 한 것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지적을 한 거는, 일국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라면 맑은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해도 이게 초긴장하는 이 직책인데, 맨날 허구한 날 윤석열은 수통에 빠져가지고 블랙아웃 상태에, 만취 상태에 빠져 있고, 그러니 그게 국가 유고 상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절명한 것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고 상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 사리분별을 못하고 뭔가를 지도력을 발휘 못하는 만취 상태가 3시간이면 그게 대통령 유고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허구한 날 대통령 유고 상태에 맞이하는 그런 걸 2년 반 동안 우리는 보냈다고요. 응? 지금 보면 사실 대통령이 없는 게 더 나을 뻔한 세상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건희 씨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목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몰약이라고 이제 그 닐을 하고, 그걸 이제 포도주에 타서 이렇게 이제 입에 이제 잡숫게 이렇게 마시게 하면은 그 금방 혀 끝에 마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증이
완화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취제네요. 예. 그랬는데 그 어떤 여인이 이제 그것을 예수님의 입술에 이렇게 대주니까 예수님이 거부를 하셨어. 왜 거부하셨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멀쩡한 정신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취가 되고 또 마비가 된 상태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싫다. 응? 모든 인류의 아픔을 그 죽음의 사망의 독소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그 아픔을 다 내 한 몸으로 느끼면서 가겠다 해서 그걸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왜 그거 마시기 싫겠습니까? 너무 통증이 심한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검찰과 이런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친일파, 친미파, 이 뉴라이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진보적 가치를 죽이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는 좋은데 진보적 가치마저 죽이려 하지 말아라. 진보적 가치를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하고 스스로 몸을 던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죽는 순간까지 아픔을 느끼면서 가겠다는 게 노무현의 정신인 거고 또 예수님의 정신인 건데 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 부는 정말 한 사람은 알코올에 취하고 또 한 사람은 미용에 취하고 이렇게 또 의혹의 주사에 취하고 이런 부부들이 무슨 국정을 이 피 튀기는 국제 정세에 정신을 바짝 차려도 이거 나라를 이끌어가기가 힘든 이때에 분단 국가에서 뭐 맨날 이렇게 그냥 스캔들을 물어내고 부정부패 건들을 계속 양산하는 이런 대통령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좀 하라는 의미에서 내가 이걸 폭로를 한 거예요. 내가 이게 폭로를 한 계기는 정말 정신 차리고 해라. 정신 차리고 좀 국정에 임해라. 이런 의미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폭로한 이후에도 투약을 하거나 술을 계속 마셨다면 이 부부는 요만큼도 일고의 재고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고의 가치, 재고의 가치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정말 끔찍한 세상이 더 올 거라고 생각되고 네. 정말 잘 막아냈고요, 시민들이. 네, 예. 그리고 그 덕분에 물론 그 내란을 막아나는데 목사님도 큰 공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의 소리 직원들도 그날 당일날 다 저 새벽에 그 현장에 갔잖아요. 국회 앞에 가갖고 총 맞을 각오로 갔어요. 저도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는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 다른 직원들이랑 또 다르게 좀 제 입장에서는 저는 혼자 움직였거든요. 그렇구나. 혼자 움직이다가 나 이러다가 나 총 맞으면 나 신원불상으로 나는 그냥 역사에서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혼자 돌아다니다 저는 보니까. 그날 밤에 이제 계엄이 터진 걸 보고 너무 놀래서 보고 있는데 최신님 전화 오셨어요. 빨리 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막 챙겨 입고 하는데 집사람이 되게 덤덤하게 잘 갔다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나가면은 못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근데 집사람은 제가 나간 다음에 급하게 그 음식들도 이렇게 무슨 통조림 같은 것도 주문을 재난에 하고 대비한 그런 행동들. 그리고 그 얼른 우리 딸이랑 같이 나가가지고선 그 ATM기에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을 빼고 막 이런 작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민첩하게 생각하고 움직였구나. 근데 이제 본인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복받치게 되게 슬퍼지는데 저 사람 지금 나가 못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저희가 표현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나중에 둘이 얼굴 마주하고 얘기하니까 그때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와, 큰일 날 뻔했었구나. 정말 진짜 뭐 그때는 너무 급해서 다급하게 무조건 저거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덤벼들어서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정말 까딱하면은 그럼요. 큰일 날 뻔했구나. 나는 오죽했겠습니까? 나는 목표지 완전히 목표지. 서울 경찰청 예. 서울 경찰청 본청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압수수색을 결재해 준 사람이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이잖아요. 예.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 김봉식. 이 사람이 사인 결재를 했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나 우리 집에 압수수색을 나온 거거든요. 그자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란죄로 구속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구속됐습니까? 벌써 며칠 전부터 윤석열 씨가 안가로 불러가지고 A4 용지 주면서 너 이거 해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압수수색이 있죠.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계엄 당일날이니까. 그리고 나는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 그냥 영장 없이도 즉석에서 체포가 가능하잖아요. 계엄령 하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빠숑이 수행원이 원래 경찰청 안에는 못 들어가요. 변호사하고 당사자회는 못 들어가는데 내가 몸이 안 좋고 약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필요하다. 나를 옆에서 부축도 해주고 수발을 해준다. 끝까지 우겨서 빠숑도 같이 아주 끝까지 그 경찰청 안에 아주 포렌식 하는 데까지도 들어왔어. 그런데 누가 전화를 빠숑한테 한 거예요. 방송에 빠숑이라고 하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좀 이해하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돼. 수행원이죠, 수행원. 그래가지고 입으로 방송을 해준 거야. 뭐라고요? 계엄령이 발표됐다고요? 그걸 빠숑이 그걸 내 앞에서 해준 거야, 일부러. 우리는 뭐 나는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순간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내가 아침도 안 먹고 배고프다. 그 내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외출하고 오겠다 그랬더니 수사관들도 이제 계엄령 당황스럽네요. 계엄령을 그 순간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 하도 7, 8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 나갔다 왔다 하고 나가서 이제 그 지인 유튜버가 마침 그 부근에 있었어요. 그 사람 차를 타고 국회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가 막 뜨고 그 유튜버는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사람 국회로 모이라는 방송 계속 하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유튜버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맞이했고 그리고 내가 폰은 여기다 두고 빠져나간 거라 폰 때문에 다시 들어온 거지. 들어오고 3시쯤 다 마치고 여의도를 가니까 이제 다 해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인파가 몰려와서 식당마다 막 줄을 서서 있더라고. 나도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너무 감동적인 게 식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더니 기립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날 세상에. 유튜브로 압수수색 당한 걸 다 아시더라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막 내가 눈물 흘리고 그 이렇게 김치찌개 이게 고기 넣고 두부찌개 하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조선일보 이 카르텔과 용산의 카르텔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늘 감지하고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딱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 조선일보가 나를 괴롭혔다고 그랬잖아요. 9월 달부터 김용현이하고 이 국방장관이 여기 경호처장하고 교체됐을 때 신원식과 교체될 그 무렵에 9월 달에 내가 사는 미국의 조선일보 TV조선이 기자들 3명을 취재를 보내가지고 나를 뒷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9월 달에.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 나눈 게 다 여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석박사 받은 학교, 석사 받은 학교 다 다르거든요. 석사 받은 학교도 찾아가고 박사 받은 학교도 찾아가고 내가 목회하던 교회 평신도 장로 다 인터뷰하고 우리 집도 찾아오고 이러면서 다 음해하는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하필이면 내 생일날 10월 27일 내 생일날
음해하는 방송, 특집 방송을 보낸 거야. 내 생일 선물로. 진짜 일부러 한 건가 지금? 일부러 한 예, 거죠. 예, 내 생일을 다 알잖아, 얘네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2회 방송을 김어준으로 하고 3회 방송을 명태균을 한 거야. 예. 근데 야, 이 이게 사람들 다 이게 우연이 아닌 예, 거예요. 이 그러네요. 계엄 당일날 보니까 예. 제일 먼저 나를 이제 경찰 뭐 여기도 나눠서 왔지만 네. 경찰 버스 3대 소방차까지 와가지고 네. 나를 덮쳐가지고 4시간 5시간을 두 군데를 한 네. 소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네. 했잖아요. 다 뺏어가고 그 영상 보면 내 옷 주머니 다 뒤지고 주방 다 뒤지고 네. 아주 이잡듯이 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저녁 때는 이제 계엄군이 김어준 집하고 이제 뉴스공장을 이제 이제 여론조사 그 서버 털려고 이제 들이닥쳤는데 이게 나는 미국 국적자라서 계엄군의 그 형식으로는 들이닥칠 수 없었으니까 경찰 병력이 들이닥친 거고 경찰과 군인이라는 것만 다르지 똑같이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의 계엄 시나리오 안에 계엄 당일 첫날 반국가 세력으로 최재형 목사, 서울의 소리, 김어준 이런 세력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3명 중에 명태균은 신병 확보가 됐죠. 확보가 돼 있었고 목사님은 외국인이라서 신분상 네, 예. 미국인이라서 네.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이거 그래서 그렇죠. 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미국 군인들 뭐 죽이겠다라는 공작을 네, 하기로 예, 했었잖아요. 예. 이런 공작에 이제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거고 김어준은 뭐 군대 보내갖고 신병 확보하려고 했고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정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매불쇼 나갈 때 매불쇼에서도 내가 이제 최욱 MC한테도 내가 얘기하고 그랬는데 막 야단치듯이 했는데 그 이제 그 브래드 셔먼 의원 그 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최강철 대표라고 KC 최라고 있어요. 네. K100 미주 예, 미주 프로그램 여기 한번 네. 출연 내가 부탁해가지고 네. 했잖아. 근데 매불쇼도 좀 출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최욱이가 자꾸 그거를 출연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검색해서 나오는 사람 이상이 돼야 된다는 주관이 있어.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출연을 가까스로 했어. 내가 이제 어떻게 뭐 이제 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브래드 셔먼 의원이 우리 K100의 1등 공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비를 걷어가지고 그 사람 정치 네. 후원금을 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브래드 셔먼을. 어휴, 그래서 그건, 한반도 예. 평화통일 법안도 상정된 거고 올해 예. 이제 내년 1월에 또 재법안이 발의가 돼요. 재발의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의 언론에 이걸 알려줘요. 이 사람들도 정보 수집 능력이 있거든. 네. 미 하원 15선 의원이에요. K100이 민간 외교 최고 아닙니까? 최고죠. 미국에서 그래서 민간 외교 우리가 최고. 9년째인데 내년이면 10년 되는 거야, 세운 지가. 그래 이제 최강철 대표도 나하고 이제 미국에서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브래드 셔먼이 제일 먼저 매불쇼에 전화를 하게 한 거예요. 그때 매불쇼에서는 통역 문제 때문에 싫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JTBC 화상 인터뷰 한 거고 그 다음에 MBC 라디오 권순표 진행자하고 해서 이렇게 했던 거야. 그리고 이 15선이다 보니까 이 브래드 셔먼 의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많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지만 네. 거벌먼에서 파견돼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셔먼 의원 사무실에 그 거벌먼에서 나온 사람은 누구라고 나는 말을 못해. 네. 여기서는 그러나 이제 정보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렇게 한반도 그분이 아태 소위원장을 오랫동안 지내셨고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고 조언해주고 싶어서 계엄날 그 다음날 5일날에 계엄이 네, 3일이잖아. 네. 5일날 매불쇼에 전화를 했어. 네. 최강철 대표하고 내가 네.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해가지고 근데 매불쇼에서 거부해가지고 JTBC하고 MBC만 한 거거든.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김어준 씨가 말한 우방국은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인데 어찌됐든 미국은 손금 보듯이 다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니 뭐 용산에 저기 뭐 도청도 다 하고 있을 텐데요. 뭐. 지금 내가 그 지난번 포스트 데이디 영화 안에 나오는 거 내가 김건희 씨 이렇게 대화 나눌 때
천장에 텍스트가 뚝 떨어져가지고 네. 이제 뻥 뚫린 거 있잖아. 네. 그거 사실 장마 물난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신식 건물이 무슨 물난리에 그렇게 천장이 왜 무너져? 그거는 이 대통령 청사도 도청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제 자체 점검이나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공사하는 확인 도중에 이제 내가 거기를 가서 그렇게 된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냥 물난리 났다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오 마이 갓. 그리고 내가 그런 워딩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손끝 모듯이 다 노출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더 우려스러운 거야, 이게 한국이. 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북한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오물풍성 원점 타격만 얘기하는데 이 김영은 일당들이 이 윤석열 일당들이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뭐 무인기 이렇게 날려서 그거 한 거 네.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말고도 K9 자주포도 발사하게 하고 그리고 다연장 천무라고 하는 네. 다연장 로켓포도 290발이나 발사하게 네, 하고 네, 네. 막 그냥 그거 말고도 또 연평도 그 부근에서 백령도 연평도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북한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거기서 반응을 보였다면 이게 전면전으로 비화됐을 텐데 북한은 오히려 철도를 끊어버리고 담을 쏴버렸어 오히려 그리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 개성공단으로 가는 송전탑, 철탑도 쓰러뜨려 버리고 오히려 우리는 남한으로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거 오히려 의도적으로 보여줬던 거야. 북한이. 이걸 전략적 인내라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참았네요. 그러면요, 만약에 북한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미친놈인 걸 아는 거지. 오히려 이거는 더 동족 상장만 유발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응원할 뭐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건 우리가 아니고 그런 어쨌든 의도는 아니고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한 축을 영역을 담당했었네요. 지금 역할을 했었네요. 북한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제1의 적대적 교종국가로 대한민국을 설정했잖아요. 네. 그동안 남조선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미국과 일본을 미제 일제라고 그러면서 제1의 교종국가로 설정을 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을 네. 제1의 적대적 교종국가로 설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무인기 날라서 이렇게 침투하고 다연장 로켓포 쏘고 그 자주포를 쏘고 이따위 짓을 하고 했는데도 꾹 참았다고 하는 거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봐줍니다. 아유, 예. 뭐 예. 참 고맙다고 이 지점에서는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겠네.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미국도 그 전쟁 이후에 그 미국의 뭐 그 최대 자산인 뭐 이런 그 정찰기들이 대부분 적국의 상공, 국부 상공에 많이 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한반도 상공에서 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제일 먼저 그 뭐 김용남 의원이 폭로한 적이 있어요. 미군도 출동할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평택에. 네. 그런데 그때 이제 한반도 상공에 네. 미군 그 정찰기가 계속 선회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등등 모두가 저 윤석열은 모두의 적이에요. 우방국의 적이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적이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역사의 정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없지만 윤석열, 김영현 일당들은 사형제도 있는데 사형으로 실행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사형으로 정확하게 본을 보여야 된다. 육사가 썩어 병들었잖아요. 육사가. 그러니까 육사가 박정희 전두환 이후로 올바로 교육을 했으면 저따오가 나오겠냐고. 지금 이 각 사령관들 보세요. 이거 지금 이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무슨 뭐 정보사령관 얘들 보십시오.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정신이. 육사가 썩었으니까 홍범도 장군의 그 동상을 창고에 처박는 거지. 제정신인데 그 홍범도 장군 같은 분을 창고에 처박나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권력 지향적이고 정치 지향적인 이런
정치 장군들 이런 것들을 양성하고 키우는 이런 육사가 돼버렸으니까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일당, 김영영 일당, 이 노상원 일당 모든 관계된 일당들은 처형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속이 다 시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 오늘 굉장히 장시간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요 한번 목사님은 저희 김현장의 단골 또 네, 최다 고정 출연자시죠. 패널이시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모셔가지고 바로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라든지 왜냐면 지금 그 가족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제 같이 취재하고 있는 데가 또 터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좀 빨리 해보자라는 좀 건의를 드리고 네, 네. 있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야 소속이 서울의 소리로 지금 자타가 인정하는데 당연히 뭐 서울의 소리에서 먼저 해야죠. 어떻게 뭐 오늘 마무리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네. 네. 2025년 1월 1일 첫날을 맞이해서 저희 김현장에서 오늘 특집으로 늘 특집이었지만 네. 최지영 목사님 모시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과 그다음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뭐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네. 나눠봤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이랑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다행히도 저희 프로그램이 그 시간을 이렇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 꼭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1월 1일에 방송되고 있잖아요. 네. 2024년 보내면은 참 슬픈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대형 참사가 또 일어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12월 31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압수수색이 청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청구를 하고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이제 판단이 된 거죠.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잡아오면 되는데 체포를 새해 첫날 혹은 둘째 날이든 빨리 윤석열 체포돼서 구금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거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 같긴 해요. 그런 모습들을 내년 보면. 2월이면 저는 미국 저희 집에 못 가고 가족들 상봉 못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2년이 되는데 아유. 예, 2월 네. 나를 위해서라도 나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네. 물론 더 공공의 영역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퇴진과 이제 탄핵이 돼야 되겠지만 당장 나를 위해서라도 네. 지금 빨리 미국 집에 가서 가족들 보고 싶어요. 아유 당연히 그러시겠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애도의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는 이런 애도 기간에서도 사회 대개혁을 위한 저희들의 어떤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부장님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인공 말씀 들어보고 마무리하기로 하죠. 네, 어쨌든 이제 새해 첫날이니까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서울의 소리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힘을 좀 주셔야 저희가 또 앞장서서 또 열심히 또 투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네, 주시죠. 그 무안의 그 제주항공 이 폭파 사건은 100% 인재입니다. 우리는 정권이 정치를 잘하면 그런 정치가 그런 항공업계에도 세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JTBC가 보도한 거에 의하면 새를 쫓는 역할을 맡는 직원이 그날따라 한 명뿐이 없었답니다. 한 명, 무안 공항에. 그러면 새와 관련된 사고였다면 그런 인원이 보충되지 않고 역할과 기능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거고, 만약에 점검이나 이런 거 회사가 정기 점검이나 이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점검을 소홀히 했다면 또 회사가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진작 미리미리 손을 쓰고 인재를 막았어야 되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부사나 이제 여객선, 비행기,
또 자동차까지 다 이런 점검과 사고 예방을 미리미리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방송 마치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녕하시길 바라겠습니다.